2022년 하반기 집값 및 전월세 가격을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 했던 말들이 과연 합리적인 말들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보셔야 되겠죠. 사람들이 영끌족 니네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죽는 거 맞나요? 라고 의문을 갖고 시작하죠. 그래서 보면 뭐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수요를 생각해보자. 앞으로 2, 3년 내 거주지를 옮길 계획이 있는 사람들, 통계 내가 들고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다가 많다. 64.8%다. 그 다음에 예상 이동 거주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이 40%나 된다. 그러니까 64.8%가 이동하고 그 중에서 서울이 40%다. 수요는 계속 있다. 수요가 있는데 어떻게 영끌족들이 죽느냐. 6월까지는 그래도 나름 거래량 나오고 있을 때니까. 4, 5월에 조금씩 올라가고 6월에 이제 꺾일랑 말랑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월 중순이니까 5월 거래량까지밖에 안 나왔을 테고. 그래서 투자 가치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상품은 역시 아파트고, 서울의 아파트가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 그래서 2030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이 511명이 전부를 대변해 주진 않겠지만 이거 봐봐라.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수요가 계속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지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었죠. 근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무슨 예측을 했었죠? 수요가 없다. 물론 심리는 있는데 여력이 없다. 이 이야기를 했었죠. 결과는 어느 쪽이 맞은지는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서 여전히 높은 매수 심리가 수도권에 있다. 거품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79%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거품이지만 더 오른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심리라고, 비정상적인 심리라고.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심리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거품이지만 사긴 산다. 수요는 계속 있다. 현 부동산 시장 거품이다가 80%인데 그래도 매수 심리 높고 거품이지만 사긴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저희는 여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봐야 되죠. 공급 측면에서 안 팔려서 죽겠다고 하는데 1주택자들의 심리를 봐야 된다. 인터넷에 안 팔려서 죽겠다는 게 많은데 그거는 진짜 죽겠는 인간들 몇몇이 그냥 썰 올려놓은 거다 라는 뜻으로 저는 들려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팔 수 있다. 그렇지만 1주택자는 안 판다. 그러면은 1주택자가 파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팔고 무주택을 하느냐, 아니면 팔고 갈아타기를 하느냐. 그런데 자, 여기서는 이제 예측이 들어가는 거죠. 통계는 여기 안 나오니까. 그래서 거의 2번이 대다수이지 않을까. 뭐 개인의 생각이니까. 자, 일단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품이지만 산다. 많은 2030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6월에 나온 거니까 그 이후로 봅시다. 6월 말 20 몇일을 올린 거니까 7월, 8월, 9월, 10월. 자, 거품이지만 삽니다. 참고적으로요, 가장 거래가 많았던 20년 6월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0건이 넘어갔습니다. 10분의 1도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3, 4천 건은 나와요. 적어도 5분의 1로 줄었죠. 거품이지만 사긴 삽니다. 640가구, 670가구, 그 다음에 이건 더 늘어날 거니까 월별로 한 6, 700가구 정도는 삽니다. 511명 조사했으니까 그분들이 사셨겠죠. 수도권 이야기도 했으니까 경기도 들고 와서 보면은 아이고 2,000건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품이 심하지만 사긴 살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거래량만큼 되느냐. 안 사고 있죠. 하반기에 그렇게 된다면서요. 지금 하반기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뜻대로 안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영끌했던 1주택자들이 내놓고 있다. 특히 그 아까 이야기했던 2030들이 지난해 가능한 대출을 모두 끌어 서울 외곽에 집을 마련했는데 금리가 치솟으면서 월급 대부분이 원금과 이자를 갖고 있는데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버텨보려 했지만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결국 집을 내놨다. 그런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고민이 크다. 2030들 사긴 살 겁니다. 거품이지만 다들 살려고 그래요. 서울 아파트가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하고. 그런데 2030의 서울 아파트의 총 매입은 329건으로 통계가 공개된 2019년 이래 가장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왜냐면 2030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2030이 지금 심리가 다 빠졌냐? 2030은 아직도 심리 남아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 왜? 금리는 올라가죠. DSR로 대출은 막혔죠. 그렇다고 편법 대출을 받자니 이자가 장난이 아니다. 매수 최저치는 둘째치고요. 2030 매도가 엄청나게 늘었다. 근데 2030 최근에 영끌했던 사람들이죠. 매도가 늘었다는 거. 영끌해서 1주택을 샀죠. 1주택을 산 사람들이 매도로 내놓고 있다. 이자 부담이 크고 집값 하락 부담이 커서. 그런데 안 사면 전월세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는 사게 되어 있다. 안 샀지만 남의 집에 살아야 된다.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가상금리가 높아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가 집을 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가상금리가 높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상금리 때문에 사기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못 산다고. 물론 가상금리가 너무 높아서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가상금리가 세계적으로 높다. 미국이랑 금리 역전된 지 얼마 안 됐죠? 미국은 모기지 금리가 6%가 넘어요. 우리나라 8월 기준으로 4.76. 그것도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미국 모기지고. 그럼 가상금리가 어디가 더 많이 붙었어요? 기준금리는 한 2% 차이는 안 나죠. 그러니까 가상금리는요,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요, 윤석열 정부에서 영끌족들 부담 던다고 안심전환대출 4억 미만 하고 있는데 4억 미만 집을 영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3억 미만, 4억 미만을.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대출금리 억제하고 있죠. 가상금리 많이 뺐어요. 그걸로 인해서 은행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쭉쭉 떨어지고 있다. 은행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돈 빠져나가기 좋다는 소리죠. 아니, 여기 은행 경쟁력이 높은데 내가 여기다 돈을 왜 넣어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화폐 가치 하락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그런 영향도 있다. 그러면서 무조건 오른다고 하죠. 자, 전세 이자가 높아지면 차라리 월세가 싸다. 그러면은 월세로 몰리면 월세가 비싸진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월세 전환율 했을 때 집주인들이 그렇게 낮춰주지 않는다. 그러면 월세가 비싸지면 비싸니까 다시 전세로 올라갈 거고, 전세가 다시 비싸지고, 월세가 비싸지고, 전세가 비싸지고, 그럼 전세가 비싸지면 갭이 줄어드니까 매매가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라 그래요? 월세가 싸다 느낌 받으면 월세가 점점 올라간다. 그래서 반대로 전세가 싼데 하면 전세 구하러 가면서 전세가 상승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오르면 매매가 싸네 하면서 매매로 간다. 무조건 오른다 이요. 지금 나오죠. 전세대란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하셨는데 전세대란 안 났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2년 전보다 올랐으니까 전세대란이다. 그것도 단지를 뽑아서 이야기를 했죠. 단지 말고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재계약하는데 가격을 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신규 계약만 재계약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규 계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세가 상승 시기에 갱신계약 쓰지 않았겠어요? 2년 전보다 올랐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오른 지역도 있지만 떨어진 지역도 있고, 오른 단지도 있지만 떨어진 단지도 있다. 그 다음에 6.21 대책 나온 이유. 왜 6월에 나왔느냐? 6.21 대책 보고 나온 거겠죠? 안 하는 것보단 나은 정책이다. 왜? 이분은요 30채 이상 가지고 계시니까. 왜 30채 이상이라고 하냐? 예전 기사에 30채를 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상 보면은 작년에도 샀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은 2020년 21년쯤에나 오피스텔도 사고 하셨으니까 더 늘어났을 수 있죠. 결국에는 전세 안정시켜야 되고, 그 방법은요 상생 임대인 정책이나 일시적 이주택 혜택. 임대차 3법은 그렇게 죽어라 까더니 임대인 혜택 주는 건 그렇게 환영하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다주택자라면은 임대인 억제하는 정책은 너무나도 싫고 임대인한테 혜택 주는 정책은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면서 나온 이유, 멈춰! 이 정도다. 근데 그냥 공급할 시간 벌기용이지 핵심은 공급이다. 결국에는 공급 안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월세가 전세 올리고, 전세가 월세 올리고, 월세가 전세 올리고, 전세가 월세 올리고,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차라리 매매가 낫네 하면서 매매 가고, 그러면 매매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과연 그럴까요? 일단은 매매가격 지수 하락폭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격 지수 역시 8월 전세 대란커녕 8월부터 하락세가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죠. 아, 그러면 월세 대란 나고 있지 않냐? 이제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월세 대란이 이제 전세 대란으로 갈 거고, 이게 매매 대란으로 갈 거다. 아직 그 시기가 안 왔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전세냐 월세냐. 그러면서 월세 대란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관전세들. 이들이 월세 대란을 부추기고 있다. 말씀드렸죠?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월세 사시는 분들보다는 웬만하면 여력이 더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살죠. 그런데 다시 월세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파트 전세를 살던 사람이 아파트 월세로 바꾼다? 반전세로 바꾼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보다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죠. 비싼 집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높아지게 나오는 거다.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진짜 월세가 아니라 전세 보증금 이어가면서 반전세화해서 추가적으로 되는 것이 월세화되고 있는 거다. 고가 월세는 저기서 나오는 거고 실제는 월세 대란이 아니다 라고 본인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 아닌가. 매물 안 내놓는다고 했는데 매물 엄청나게 쌓였죠. 그 다음에 공급 이야기했는데 주택시장 상승론. 전체 주택수는요 1852만 5844호다. 이 중에서 다주택자가 1000만호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문제냐. 그 다음에요 주택시장의 96%는 연평균 4% 공급이 들어오니까 96%의 재고주택시장과 4%의 신규주택시장. 그러면은 요 4%가 판세를 뒤엎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냐? 그게 아니라 96%의 재고주택시장이 공급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많이 되고 그래서 공급이 많고, 신규 공급이 적게 돼서 공급 부족이다. 이게 아니라 이 재고주택시장에 내놓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그 내놓는 사람을 뛰어넘을 정도로 수요가 유입이 되니까 공급 부족인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다. 그리고 그 수요는 언론에서 자극했죠. 유튜버들이 자극했죠. 전문가들이 자극했어요. 원 영상을 올리신 분처럼 공급이 계속 부족하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뛰어들어서 사게 되죠. 그래서 2020년에서 21년에는 어떤 수요들이 많이 들어왔다? 투기 수요도 투기 수요인데 전보다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냐? 그보다는 공포 수요들이 많이 유입됐죠.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지금 아니면 평생 집 못 산다. 그러니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지금 22년, 공급이 가장 적은 22년에는 어떻게 되고 있죠? 공포 수요가 빠지니까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포 수요가 심리가 빠지든 여력이 빠지든. 아까 가상금리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부에서 압박 넣어서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뛰고 있죠.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부에서 예대 금리 차를 공시하세요. 대출금리 낮추고 예금금리 올리세요. 그런데 예금금리가 올라가요? 예금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예금금리가 예를 들어 4%예요. 그럼 내가 1억을 쓰는데 연 400만 원을 지불했으면 됐다면 이게 5%로 올라가요? 연 500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뭐가 늘어나요? 자금 조달 비용. 그러니까 가상금리는 빠졌는데 뭐가 올라가요?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죠. 여러 가지 은행에서 대출금리, 뭐 자금 조달 비용, 그 다음에 기준금리, 뭐 채권금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해가지고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추가로 어느 정도 붙여가지고 대출금리를 설정을 한다. 그래서 지금 코픽스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가상금리 거품을 싹 빼더라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가상금리 때문에 힘들고 이 정도가 아니라 가상금리 빼더라도 금리 때문에 힘들죠, 지금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제목은 하반기 집값과 전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6.21 대책에 대한 분석이었고, 그래서 하반기 집값과 전월세가 어떻게 되나요? 효과가 있을지 시간 지나면 알게 될 듯. 왜 분석을 하셔놓고서 마무리가 저렇게 흐지부지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요, 자신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 본인이 자신이 없으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분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본인 노하우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기사 나온 거나 본인이 뭐 처음 시작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승날 때 시작을 해서 계속 오르는 장세만 만나봤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온 것도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했지만 하락론자들은 폭락론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결국에는 떨어지는 장세는 거의 뭐 2019년 이후 처음일 테고, 그러니까 그때 금방 다시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금방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좀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부동산 전망 안 하세요. 부동산 전망 좀 해주세요. 이야기 좀 하게. 왜 요즘엔 부동산 전망 안 하세요? 떨어진다고 말하시기는 힘든가요? 아니면은 아직도 더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감을 못 사나요? 요즘에는 투자 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연 읽어주는 거, 요즘 사회에 대해서 이렇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런 영상들밖에 안 올려요. 요거는 본인 혼자서 찍으신 것들. 전망 좀 해주세요. 사람을 믿기 전에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불과 3개월, 4개월, 3, 4개월 전에 한 영상인데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아직 지표상으로 나오는 건 월세 대란 말고는 없다. 그런데 월세 대란 역시도 그냥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해주셨다. 자, 2022년 하반기 전망. 시간이 지나보면 알 듯. 그 정도의 영상이었고, 요즘엔 예측을 안 하시더라. 분석 잘 해주셔야 저희도 요즘 이야기를 좀 하죠. 옛날 거 자꾸 이야기해서 과거를 자꾸 돌아보게 만들지 마시고 최근 영상 좀 올려주세요. 자꾸 다른 사람들 입 빌어서 한다든가 혼자 할 때는 다른 투자 방법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서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